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화면을 킨 분들 표정이 둘로 갈렸을 겁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0.48% 빠졌고 그걸 3배로 따라가는 TQQQ는 1.55% 내렸습니다. 우리 계좌에 담긴 바로 그 종목이죠. 그런데 같은 시각 다우지수는 1.73% 뛰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51,561포인트. 화면 맨 위의 지수는 빨간데 그 아래 시장은 온통 초록이었던 밤입니다. 숫자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어젯밤 S&P 500에 담긴 500개 종목 가운데 365개가 올랐고 143개만 내렸습니다. 10종목 중 7종목이 오른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그 지수,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종목 대부분이 오르는데 지수가 내린다는 건 시장 안에서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어젯밤은 바로 그 자리 이동,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뚜렷한 강도로 터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무슨 신호인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빠져나온 쪽부터 봅시다. 출발점은 어제 멤버 영상에서 한 종목을 통째로 해부했던 그 회사, 브로드컴입니다. 오늘은 그 회사의 실적 얘기를 다시 풀지 않겠습니다. 이미 한 겹 한 겹 다 벗겨봤으니까요. 오늘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주가가 아니라 그 회사가 쏘아올린 충격파가 시장 전체로 어떻게 번졌느냐입니다. 어젯밤 정규장에서 브로드컴은 12% 넘게 무너졌습니다. 맞춤형 AI 칩을 만드는 이 대장주가 다음 분기 AI 매출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하고 올해 전체 AI 전망도 끝내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투자자들 머릿속에 똑같은 질문을 심어버렸습니다. AI 칩에 돈을 쏟아붓는 이 잔치, 정말 끝없이 가속만 하는 게 맞나? 그 의심이 번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AI 가속기 옆에 반드시 따라붙는 고대 역폭 메모리, 그 핵심 공급사인 마이크론이 7.74% 내렸습니다. AMD는 3.56% 빠졌고요. 통신장비 회사 시에나는 무려 13.66% 폭락했습니다. 반도체를 묶은 SOXX는 2.1% 내렸습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은 종목이라면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가 한 회사의 실적 발표 하나에서 시작해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도미노처럼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정작 AI의 진짜 얼굴인 엔비디아는 오히려 1.82% 올랐습니다. 메모리도 깨지고 맞춤형 칩도 깨지고 AMD도 깨졌는데 이 대장만 초록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젯밤 시장이 던진 의심은 정확히는 AI 전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AI 안에서도 특정 자리에 대한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회사 한 곳 한 곳에 맞춤으로 칩을 깔아주는 주문형 사업, 그리고 그 옆에 끼워 파는 메모리, 이 두 자리가 가장 먼저 칼을 맞았습니다. 반면 누구한테나 똑같이 파는 범용 GPU의 대장 자리는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같은 AI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어젯밤 시장은 그 안을 한 칸 더 들어가서 옥석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반도체가 똑같이 죽은 게 아니라 기대가 가장 부풀어 있던 자리부터 바람이 빠졌습니다. 이 구분을 못하고 그냥 반도체 다 망했다고 읽으면 어젯밤 시장이 실제로 한 말을 절반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반도체 안에서 벌어진 장중 싸움을 들여다보면 이 매도가 얼마나 끈질겼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AMD를 예로 들겠습니다. 개장 직후 한때 499달러까지 밀렸던 이 종목은 장중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526달러까지 4%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떨어진 김에 줍자는 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감을 앞둔 마지막 1시간,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매도 물량이 다시 쏟아지면서 결국 하루 3.56% 하락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브로드컴도 비슷했습니다. 개장 직후 403달러까지 빠졌다가 419달러로 일부 되돌리며 저점보다는 위에서 끝났지만 하루 낙폭은 여전히 두 자릿수였고요. 무슨 뜻일까요? 어젯밤 반도체 하락은 한번 훅 빠지고 마는 단발성 충격이 아니라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위에서 누군가 계속 물량을 던지는 의지가 실린 매도였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의 손보다 차익 실현의 손이 더 셌던 하루. 이게 단순한 하루짜리 변덕인지 추세의 시작인지를 가르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같은 패턴이 우리 계좌의 TQQQ에서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TQQQ는 장중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5% 가까운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새벽에 한때 86달러 위까지 올랐다가 막판 매도에 밀려 85달러 초반에 마감했죠. 3배 레버리지는 이런 날 하루 안에서도 롤러코스터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바로 옆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젯밤 가장 강했던 섹터는 헬스케어로 3.07% 올랐고 금융이 2.59%, 부동산이 2.05% 올랐습니다. 반대로 정보기술 섹터만 1.56% 내렸습니다. 그림이 딱 보이시죠?
시장은 그동안 가장 화려했던 방에서 돈을 빼서 그동안 가장 심심했던 방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더 노골적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하루에 7.5% 뛰었습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KKR이 5.45%, 증권 앱 로빈후드가 6.61% 올랐어요. 헬스케어에선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5.16%, 휴메나가 6.8%, 백신 회사 모더나가 5.16% 올랐습니다. 통신탑을 임대해 돈을 버는 부동산 회사 아메리칸 타워는 6.4%, 크라운캐슬은 5.83% 뛰었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화려한 성장주가 아니라 묵직하고 현금 잘 버는 지난 몇 년간 AI 그늘에 가려 빛을 못 본 종목들입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쓴 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 상승을 앞에서 이끌었고 거기에 은행과 유통 대장주가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이 종목들이었는지를 한 겹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젯밤 가장 강하게 오른 두 섹터가 금융과 헬스케어인데 이 둘이 동시에 튀어오른 데는 결이 다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금융, 특히 은행은 금리가 높게 오래 머물수록 이자 장사의 마진이 좋아지는 사업입니다. 잠시 뒤에 다룰 연준의 매파 발언, 그러니까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간다는 신호가 은행주에는 오히려 순풍이 됩니다. 반면 헬스케어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약을 사는 가장 경기를 안 타는 방어적인 자리입니다. 성장주에서 발을 빼는 돈이 잠시 머물기에 딱 좋은 대피소죠. 그러니까 어젯밤 로테이션은 그냥 아무데로나 흩어진 게 아니라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유리한 쪽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쪽, 이 두 방향으로 꽤 또렷하게 갈라져 흘러갔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젯밤은 겁먹은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지수가 빠지면 우리는 공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포를 재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어젯밤 오히려 내렸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공포가 더 식었어요. 돈이 겁에 질려 현금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위험을 켜둔 채로 그저 말을 갈아탄 겁니다. 빠른 말에서 내려서 꾸준한 말로 옮겨 탄 거죠. 이런 걸 시장 용어로 위험 회피가 아니라 자리 교체,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공포로 빠진 하락과 자리 교체로 빠진 하락은 그 다음 날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의미가 있느냐?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는 손에 꼽는 소수의 거대 기술주가 지수를 통째로 끌고 가는 장이었습니다. 7개 종목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그 7개가 쉬면 지수가 쉬는 구조요. 그래서 늘 따라붙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좁은 어깨에 시장 전체가 올라타 있다. 저 7명이 휘청하면 다 같이 넘어진다. 어젯밤은 그 좁은 어깨가 보기 드물게 크게 휘청한 날인데 신기하게도 시장은 안 넘어졌습니다. 나머지 493개 종목이 받쳐줬으니까요. 좁았던 상승의 폭이 어젯밤 하루 활짝 넓어진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하루짜리 해프닝일지 아니면 리더가 바뀌는 진짜 전환점의 시작일지 그건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장이 답을 줄 겁니다. 분명한 건 어젯밤 시장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장은 정말 그 7종목 없이는 못 가는 장인가? 아니면 사실은 나머지가 받쳐줄 힘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것뿐인가? 자, 이제 어젯밤 가장 흥미로운 장면으로 갑니다. AI 종목이 줄줄이 깨지던 그 밤에 유독 한 종목만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3.6% 올랐습니다. 그것도 장 막판까지 고점 근처에서 버틴 확신에 찬 매수였습니다. 다른 AI주는 다 파는데 구글만 사는 이 그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어젯밤 기준으로 AI 회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자금 조달을 막 발표한 회사였거든요. 알파벳은 대규모 신규 주식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끌 만큼 규모가 큰 발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판다는 건 기존 주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내가 가진 지분이 그만큼 묽어지니까요. 케이크를 같은 크기로 두고 자르는 칼만 늘리면 내 조각이 작아지잖아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내려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구글은 정반대로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그 돈을 누가 받쳐줬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조달에는 워런 버핏이 세운 그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직접 넣기로 했습니다. 알파벳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살짝 싸게 받는 조건으로요. 버크셔가 어떤 곳입니까? 수십 년간 비싸고 화려한 기술주를 멀리하고 싸고 튼튼하고 현금 잘 버는 회사만 골라 담는 것으로 유명한 가치 투자의 상징 같은 집입니다. 그 집이 이번 발행에 다시 한번 큰 돈을 보태면서 알파벳에 대한 보유 규모를 한층 키우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 왜 통쾌하냐면 어젯밤 시장의 두 목소리가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브로드컴 실적을 보고 AI 투자가 과하다며 반도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밤 가장 보수적이라는 가치 투자의 본질은
AI 인프라에 돈을 더 쏟겠다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AI 설비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겠다고 밝힌 회사입니다. 누구는 AI 자본 지출이 무섭다고 발을 빼는데 누구는 바로 그 자본 지출에 자기 실탄을 보탠 거죠. 시장이 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어젯밤 알파벳 한 종목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다른 AI주를 누른 그 의심과 알파벳을 들어올린 그 확신이 같은 밤에 공존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가려주겠지만 적어도 어젯밤은 던진 쪽과 받친 쪽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이제 화면을 주식에서 잠깐 떼고 그 밑에 깔린 큰 흐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값입니다. 어젯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공식 정상가 기준 배럴당 93달러 4센트로 하루에 3.1% 내렸습니다. 북해 브렌트유도 95달러 3센트로 2.84% 빠졌고요. 유가가 하루에 3% 가까이 빠진 건 작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배경엔 중동을 둘러싼 외교 기류가 깔려 있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한 발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기름값에 쌓여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하루 빠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평화로워진 게 아닙니다. 올해 들어 원유에 투자하는 USO라는 상품은 여전히 연초 대비 크게 올라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몇 달째 누적돼 온 배경 위험이고 어젯밤의 3% 하락은 그 거대한 산에서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진 정도예요. 그러니 어젯밤 유가 하락을 두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끝났다고 읽으면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정반대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게 어젯밤의 두 번째 큰 흐름이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상식대로라면 기름값이 빠지면 물가 부담이 줄고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젯밤 연준 인사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의 슈미드 총재는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못 박으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쪽을 입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통화기금 IMF도 미국 물가가 연준 목표인 2%로 돌아오는 시점을 2027년 초로 보면서 올해는 금리를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들어온 이야기는 늘 금리 인하였습니다. 언제 내리느냐, 몇 번 내리느냐가 시장의 단골 질문이었죠. 그런데 어젯밤 그 질문의 방향 자체가 뒤집힐 조짐이 보인 겁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 기름값이 하루 빠진 걸로는 못 덮는 관세와 에너지로 몇 달째 쌓여온 물가 압력이 그만큼 끈질기다는 신호예요. 어젯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안 움직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쉽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이미 접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젯밤 돈이 금융주로, 보험주로, 묵직한 가치주로 옮겨간 그림이 한 겹 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높게 더 오래 머문다면 비싼 미래 성장에 기댄 종목보다 지금 당장 현금을 잘 버는 종목이 유리하니까요. 어젯밤 로테이션은 단순히 브로드컴 한 종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는 금리 기대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브로드컴발 AI 차익 실현과 금리 기대 변화는 같은 밤 같은 방향으로 분 서로 다른 두 바람이었고 그 둘이 겹친 자리가 어젯밤의 다우 신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연준의 목소리가 한쪽으로만 쏠렸던 건 아닙니다. 같은 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데일리 총재는 지금 통화정책이 좋은 자리에 있다며 한결 차분한 톤을 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되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건 맞지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중론이었죠. 한쪽에선 금리를 더 올려야 하나를 정면으로 입에 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지금이 괜찮다고 말하는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린다는 건 다음 행보가 그만큼 안개 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닿아 있어요. 어젯밤 발표된 미국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6.48%로 한 주 전 6.53%보다 아주 살짝 내렸을 뿐 여전히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간다는 채권 시장의 메시지가 집을 사려는 평범한 미국 가계의 대출 이자에까지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시장의 금리 기대라는 게 추상적인 숫자 노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월 상환액과 이자로 번역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끈끈한 물가와 금리가 어젯밤 돈을 성장주에서 은행과 방어주로 떠민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어젯밤 시장의 또 다른 얼굴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권에 머물렀습니다. 평온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 암호화폐 쪽의 공포 탐욕 지수는 12극단적 공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 6만 3천 달러대까지 밀리면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빠졌고 이번 주에도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한쪽에선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쓰는데 다른 한쪽에선 위험자산의 최전선인 코인판이 패닉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대비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어젯밤 시장은 위험을 통째로 던진 게 아니라 위험의 등급을 가렸습니다. 가장 투기적인 끝자락에선 돈이 빠지고 묵직한 우량주로는 돈이 들어오고 같은 밤에 공포와 탐욕이 자산별로 정확히 갈라선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어젯밤 시장을 우리 실험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결국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가는 한 종목에 실제 돈을 걸고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위에 올라타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처럼 지수를 끌어온 좁은 리더가 흔들리는 날은 바로 그 추세의 체력을 시험하는 날입니다. 만약 어젯밤 반도체가 무너질 때 나머지 종목까지 같이 쓸려 내려갔다면 그건 추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경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머지가 받쳐줬고 지수의 큰 그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젯밤은 우리 전략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헤드라인에 비해 추세의 뼈대는 의외로 멀쩡했던 밤이에요. 이게 제가 매일 숫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빨간 지수 하나만 보고 겁먹어 던지는 사람과 그 아래 폭이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까지 확인하는 사람은 똑같은 밤을 완전히 다르게 읽고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계좌의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 계좌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QQQ가 0.48% 빠지면서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1.55% 내렸습니다. 게다가 어젯밤은 반도체가 유독 약했던 날이라 기술주 비중이 높은 TQQQ엔 평소보다 결이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우리 실험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현재 16,086달러입니다. 어젯밤 같은 로테이션장에서 레버리지 종목이 지수보다 더 출렁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3배의 양면입니다. 좁은 리더가 끌고 갈 땐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지만 그 리더가 휘청하는 밤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지입니다.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9% 넘게 위에 있어요. 어젯밤 하루 흔들렸다고 추세가 꺾인 건 전혀 아닙니다. 시스템은 지수가 장기 추세선 위에 있는 한 자리를 지키고 그 아래로 내려갈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어젯밤은 그 기준선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추세를 따라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좁은 어깨가 휘청한 밤일수록 감정으로 던지지 않고 추세로 버티는 게 핵심이고요. 어젯밤처럼 헤드라인이 무섭게 들리는 날, 시장의 공포에 같이 휩쓸려 자리를 비우면 정작 추세가 다시 위로 달릴 때 그 자리에 없게 됩니다. 우리 실험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굴러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빨간 숫자가 큰 날일수록 그 숫자가 추세를 깬 건지 아니면 추세 위에서의 출렁임일 뿐인지를 차갑게 구분하는 것. 어젯밤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볼 한 가지는 이겁니다. 어젯밤의 로테이션이 하루짜리 깜짝 쇼였는지 아니면 시장의 리더가 바뀌기 시작하는 진짜 전환의 첫 페이지였는지. 반도체가 오늘 밤 반등하면서 어젯밤 빠진 자리를 되찾는다면 어젯밤은 그냥 한번 놀란 밤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돈이 계속 가치주와 금융, 헬스케어로 흘러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난 몇 년과는 결이 다른 장의 입구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채널은 그 답을 헤드라인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읽어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지수 숫자 하나만 보면 빨간 불, 그런데 그 아래를 한 겹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깔려있는 날. 이 한 겹의 차이를 같이 읽는 게 이 채널의 이유입니다. 화면 위 숫자가 아니라 그 밑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무서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 한 겹을 끝까지 파고드는 이 채널을 구독으로 곁에 두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늘 밤 시장이 내놓을 답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